왜 그런 거야 대체 왜?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여보, 나 골프 배워볼까 해. 골프요? 이 나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다 치더라고.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그 풍경 속에서 박태수의 말은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처럼 들렸습니다. 김정숙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곁에 있었던 남자가 이제 와서 골프채를 잡겠다고 하니 귀여운 구석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반찬을 더 떠주며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 골목 안쪽 30년째 살아온 작은 2층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좁지만 정이 든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태수가 직접 심은 화분 4개가 줄지어 있었고 안방 창가엔 정숙이 아끼는 선인장 화분이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출가했고 막내 아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반찬을 먹고 비슷한 대화를 나누는 생활. 그게 정숙에게는 평화였고 행복이었습니다. 태수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뒤로 별다른 취미 없이 지냈습니다. 집 근처 약수터를 오가고 가끔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골프를 배우겠다고 나선 건 솔직히 반가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까.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의 새 취미 생활을 흔쾌히 응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범했습니다. 태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근처 실내 골프 연습장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땀에 젖어 돌아오는 날도 있었고 가끔은 연습장 동기들과 막걸리 한 잔 걸쳤다며 저녁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럴 때마다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면서도 크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골프채 세트를 사왔습니다. 제법 묵직한 가방을 끌고 현관에 들어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정숙이 얼마짜리냐고 물었더니 태수는 친구한테서 싸게 샀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큰돈이 오갈 때 서로 상의해 왔는데 그날 태수는 유독 말을 빠르게 끊어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곧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나이 들면 자기 돈도 쓸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가격 얘기를 꺼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의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이 아닌 날에도 라운딩이 잡혔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연습이 아닌 실제 골프 라운딩을 한다면 경기도나 강원도까지 가야 한다는 건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차로 1~2시간은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간다더니 나중엔 누구와 가는지 구체적인 이름을 대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물어봐도 연습장 동기들이라며 흘려넘겼습니다.
정숙은 혼자 있는 오후가 길어질수록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루 위로 길게 늘어지는 그 시간이 예전엔 고요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피부 아래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느낌을 애써 누르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웃집 경자와 함께 복지관 수업을 듣고 주말이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들이 쌓이는 동안에도 태수는 점점 더 집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뭔가 결을 달리한다는 감각. 함께 밥을 먹어도 대화가 예전만큼 길지 않았고 눈이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그냥 노부부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냄새였습니다. 태수가 오랫동안 쓰던 샴푸는 남성용 민트 계열이었습니다. 정숙이 매달 마트에서 사다 욕실에 두는 그 제품을 태수는 10년 넘게 아무 불만 없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태수가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낯선 향이 현관 쪽까지 번졌습니다. 묵직하고 달콤한 어딘가 젊은 냄새. 정숙은 순간 굳었다가 새 샴푸 바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응, 골프 치고 나면 땀이 많이 나서 바꿔봤어라고 했습니다. 대답 자체는 매끄러웠습니다. 이상할 것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 어딘가에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정숙은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옷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사준 체크무늬 남방들이 뒤쪽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깔끔한 폴로 셔츠와 면 바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깔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골프 복이려니 싶었는데 가만 보면 골프장에서만 입기엔 너무 단정한 외출복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옷 많이 샀네요 라고 하자 태수는 골프 치려면 차려입어야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향수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접이식 케이스에 담긴 작은 향수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외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수는 평생 향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면도 후 스킨 하나로 마무리하던 사람이 향수를 사 숨겨뒀다는 게 뭔가 불편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병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돌려놓았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건 휴대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로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지냈습니다. 딱히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이였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폰을 꺼내 쓸 수 있는 사이. 그런데 어느 날 정숙이 자신의 폰 배터리가 나가서 태수 폰을 열려다 잠금 화면에 막혔습니다. 번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었네요? 아,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잠깐 바꿔봤어. 태수는 곧바로 폰을 가져가 잠금을 풀어 건네줬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게 화면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정숙은 그 순간 태수의 시선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선 회피.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30년을 함께 산 사람은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부엌에서 냉수를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0이 넘어 골프를 시작했으니 새 옷도 살 수 있고 나이 드니까 향수 하나쯤 써볼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이 많다는 건 뉴스에서도 날마다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틀 뒤 정숙은 평소 습관처럼 카드 명세서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카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트 결제 내역, 병원비, 공과금 같은 것들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릉 소재 리조트, 결제 금액 21만 8천 원. 골프 연습장은 동네에 있는데 강릉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태수가 라운딩 간다며 일찍 나갔던 그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명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울 시내 이탈리안 레스토랑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간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태수가 귀가한 시각, 저녁 식사 여부, 어떤 표정이었는지 모든 기억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맞춰보려 할수록 그림이 맞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처음부터 훑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결제는 한 달에 2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연습 간다며 나간 날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날들에 그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정숙은 명세서를 곱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을 때 정숙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밤 잠든 태수의 옆에 누워 정숙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서 처음 잠들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천장엔 벽지 이음새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매끄럽게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천장은 아무 흔적도 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여전히 이음새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정숙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밥상 위에 흰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보통이어서 어젯밤 정숙이 명세서 앞에서 굳어있던 그 시간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국을 떠먹으며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날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욕실 타일을 닦고 냉장고 안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머릿속이 조금 비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바빠질수록 생각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명세서 속 강릉 리조트 결제 금액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향수병, 바뀐 비밀번호, 맞지 않는 날짜들.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퇴직하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았습니다. 노후에 아내 몰래 행동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혼자 끙끙 앓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딘가 무리를 해서 말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쁜 가능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꾸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지는 걸까? 정숙은 일부러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동네 친구 오경자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지기로 복지관 수업도 같이 듣고 가끔 장도 함께 보는 사이였습니다. 경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차 한 잔 주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오가는 사이라 정숙은 자연스럽게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이야기는 별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복지관 강사 얘기, 아파트 주민 분쟁 얘기, 마트에 요즘 뭐가 세일 중이라는 얘기. 정숙은 그 사이사이에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그러다 경자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참 언니, 요 며칠 전에 내가 선릉 쪽 갔다가 봤는데. 경자는 말을 잠깐 멈추며 정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재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남편분이랑 젊은 여자가 같이 차 타는 거 봤어. 혹시 조카나 뭐 그런 사이인가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근데 좀 가깝게 있더라고.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지만 그냥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경자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서 잠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것 같은 감각.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는 갑자기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자가 언니 괜찮아? 라고 물었고 정숙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어머, 그럴 리 없을 텐데. 목소리가 평소와 같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조금 떨렸는지 경자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자가 자리를 뜬 뒤 정숙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선릉, 태수가 그쪽 일대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낮의 햇빛이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거실이 유독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 복도에서 혼자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감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어딘가에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저녁에 태수가 돌아왔을 때 정숙은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반찬 얘기를 했고 날씨 얘기를 했고 아들이 이번 주말에 오겠다 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태수는 그래, 오면 고기나 구워야겠다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을 봐온 얼굴. 웃을 때 왼쪽 볼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것도,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뜨는 버릇도 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겠다고.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으니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옆에서 태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오히려 자신이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태수가 발뺌이라도 하면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확신으로 30년의 관계를 뒤집어 엎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 상처는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정숙은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는 조카 박세연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언니의 딸로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똑부러졌던 아이였습니다. 서울 시내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태수가 골프 연습을 간 날 오후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연은 처음엔 이모,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요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 이야기, 바뀐 비밀번호, 경자가 목격한 장면을 차례로 듣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세연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위치 추적기. 요즘은 작고 성능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상대방이 알아채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카드 내역도 최소 3개월치는 뽑아두고 통화 기록도 확인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모, 절대 먼저 들키시면 안 돼요. 눈치채면 다 지워버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먹먹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 남자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 남자를 추적하는 방법을 상담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수가 나간 틈을 이용해 위치 추적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손바닥보다 작고 두께도 얇았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기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골프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를 열어 넣었습니다. 가방 주인이 좀처럼 열지 않는 공 닦는 수건과 장갑이 들어있는 칸이었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그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추적기와 연동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떴습니다. 지금은 집 안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점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점 하나인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골프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 라운딩이라 일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숙은 바로 앱을 열었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울 시내를 벗어나는 경로를 보였습니다. 정숙은 지도를 손가락으로 확대해가며 따라갔습니다. 점은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방향은 동쪽,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방면으로 뻗어 있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골프장이 많은 방향이라 그럴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은 흔히 아는 유명 골프장 근처가 아닌 강릉 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릉, 명세서에서 봤던 그 리조트 결제, 그 지역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앱에서 눈을 뗐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건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건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잡아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강릉행 버스는 2시간에 한 대였습니다. 운 좋게 곧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앱을 보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은 강릉 시내 특정 구역에 멈춰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지도를 자세히 보니 그 주소 일대엔 몇 개의 리조트와 호텔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프장은 그 근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앱이 가리키는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사는 잠깐 보더니 거기 리조트 가시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특유의 짭조름한 공기가 차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좋아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조트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단정했습니다. 유리와 원목을 섞은 건물 외벽, 잘 다듬어진 진입로, 입구 쪽에 놓인 화분들. 평일 낮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엔 차 몇 대가 드문드문 서 있었고 로비 안쪽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택시에서 내린 뒤 건물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멈췄습니다.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은 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태수의 골프 가방이 이 리조트 안에 있다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기둥 옆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체크인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직원 2명이 있었고 안쪽 소파에 노부부 한 쌍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걸어 들어가면 무언가가 확인될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라 서늘했고 조금 습했습니다. 정숙은 외투 단추를 잠그며 시선을 주차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태수의 차가 보였습니다. 아이보리색 세단. 10년 가까이 타온 차라 범퍼 한쪽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차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조트 정문 유리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먼저 나왔고 그 뒤를 여자가 따랐습니다. 남자가 문을 잡아주는 짧은 순간 2 사람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박태수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는 젊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였습니다. 어깨에 작은 가방을 걸고 있었고 맨발에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태수 곁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보기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몇 마디 나누더니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태수가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뭔가를 말했고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기둥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수의 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여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태수가 운전석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정숙의 외투 자락이 살짝 펄럭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서서히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순간 이상하게 그것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안쪽에서 벽처럼 버텼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 차가 세워져 있던 자리, 리조트 입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찍을 게 없어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정숙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는 길에도 보였던 바다가 또 보였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들어왔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물결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조카 세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봤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세연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이모,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게요. 버스는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숙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방금 본 장면이 자꾸만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웃던 얼굴, 태수가 문을 잡아주던 손, 나란히 걸어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 정숙은 그것들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새겨두었습니다.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분노와 슬픔과 허탈함이 앞으로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줄 유일한 닻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이미 귀가에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에서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서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경자 만나서 차 마시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밥은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응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씻고 각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정숙은 한동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 아침 평소처럼 밥을 먹고 신문을 펼치고 날씨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평소처럼 반찬을 덜어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장을 봤습니다. 태수와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노부부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안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릉에서 목격한 장면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씻다가 수건을 개다가 불을 끄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던 뒷모습이 눈 안쪽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해 두려 했습니다. 지금 이 감각을 흐리게 만들면 나중에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태수가 먼저 잠든 뒤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노란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벽시계가 초침 소리를 내고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 쪽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들 속에 가만히 앉아서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려 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쏟아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었습니다.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턱끝에 맺혔다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 병수발 들던 날들,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들, 돈이 없어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통장 잔고를 계산하던 밤들, 이사를 3번 다니면서 짐을 싸고 풀던 기억들, 모든 것이 함께였습니다. 싸운 날도 있었고 말도 없이 등을 돌리고 잔 날도 있었지만 어느 아침이 되면 다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배신감보다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수가 새 옷을 사고 향수를 뿌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동안 정숙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분하고 슬프고 허탈하기도 했지만 가장 밑바닥에 깔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걸까? 30년이 지나도 사람은 낯선 면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안이하게 살아왔던 걸까? 한참을 울다가 정숙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에서 냉수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울음은 그쳤습니다. 눈이 조금 부었겠지만 그건 내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카 세연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세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준비라고. 울고 싶으면 혼자 울되 그 눈물이 마르면 머리를 써야 한다고. 정숙은 그 말을 지금 다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미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3개월치를 뽑아 조카에게 넘겼습니다. 위치 추적기 기록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남은 건 재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된 것들, 태수 단독 명의로 된 것들, 정숙 본인 명의로 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했습니다. 세연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빼돌리기 전에 전체 그림을 파악해 두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음 날 태수가 나간 뒤 정숙은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서류를 모아두던 곳이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험증서, 통장사본, 금융계좌 관련 서류들이 빼곡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에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였습니다. 태수가 퇴직 전에 넣어둔 연금 보험이 2개 있었고 정숙 본인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땅이 한 필지 있었는데 이건 태수 단독 명의였습니다. 정숙은 그것들을 꼼꼼하게 목록으로 적었습니다. 세연에게 보내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보험 증서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태수의 보험 수익자 란에 정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든 보험이었습니다. 그 이름 3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눈에 머물렀습니다. 김정숙. 그때 이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강릉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보험 증서를 다시 파일에 끼웠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세연을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세연은 정숙이 정리해온 서류 목록을 훑으며 필요한 것들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것,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야 하는 것, 금융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차례로 설명해 줬습니다. 정숙은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세연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모,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해요. 평소대로 사세요. 밥 차려주고 주말엔 같이 장 보고 별다른 티 내지 마세요.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흘째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하늘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냈습니다. 늘 챙겨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치며 걸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늘 우산을 챙겼는데 정작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구나 하고 그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을 때 정숙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태수는 오늘도 된장이야라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맛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순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일주일 동안 태수 모르게 6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 발급이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의 현재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태수가 몰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처분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세연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사본을 별도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수 명의의 경기도 토지였습니다. 세연을 통해 시세를 파악했습니다. 생각보다 가치가 올라 있었습니다. 분할 협의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라고 세연은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 명의 적금이었습니다. 만기가 2달 뒤였습니다. 세연은 지금 당장 해지할 필요는 없지만 만기 이후 별도 계좌로 이동시켜두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숙은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이었습니다. 태수의 보험 2건 중 하나는 해약 시 환급금이 상당했습니다. 세연은 소송 시 재산 목록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환급 예상액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번째는 태수 명의의 예금 계좌였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알 수 없었지만 세연을 통해 법원 명령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즉시 신청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6번째는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세연은 가족이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은 해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소송 대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세연이 믿을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정숙은 태수가 골프 나간 날 오전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쉰 언저리로 보였고 말이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수, 공동 재산 규모, 현재 확보한 증거의 종류. 정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하나씩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들을 메모하더니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 재산 파악도 잘 되어 있어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말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무실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오가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를 들렀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참치 통조림, 멸치, 두부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꺼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건들로 밥을 차려주는 게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았을까? 정숙은 그 생각을 접으며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풀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멸치를 볶고 참치 김치찌개를 올렸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재산 목록, 증거사진 저장 경로, 변호사 연락처, 세연과 협의한 절차 순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상대방이 먼저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에게 남은 건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식탁에 앉아 참치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찌개 잘 됐다. 정숙은 웃으며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준비가 끝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흘을 비교적 고요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정해진 뒤에 오는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도 고요하고 폭풍이 지나간 뒤도 고요하지만 지금 이 고요함은 그 어느 쪽과도 달랐습니다. 싸워야 할 것을 알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정숙은 태수를 이전보다 더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신문 펼치는 모습,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뜨는 버릇, 텔레비전 앞에서 졸다 깨는 모습, 이것들이 곧 일상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숙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담담했습니다. 슬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슬픔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정숙은 밥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 밖에서 먹을까요? 오랜만에. 태수가 신문에서 눈을 들어 정숙을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어서인지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데요. 이촌동 그 한식집. 태수는 기억이 나는지 금세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거기 아직 있어? 라고 물었고 정숙은 지난번에 경자한테 들었는데 아직 한다더라고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게가 아직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래, 오랜만에 나가자며 흔쾌히 답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계란을 꺼냈습니다. 손이 완전히 잠잠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 아침을 몇 번이나 상상했는지 모르는데 막상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내내 정숙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치우거나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쓸고 닦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선인장 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고 창틀을 닦았습니다. 이 집이 오래도록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도. 저녁 6시가 조금 안 되어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태수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정숙이 예전에 사준 짙은 남색 점퍼였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 골목을 걸으면서 태수가 날 많이 쌀해졌네라고 했고 정숙은 그러네요라고 했습니다. 식당은 이촌동 큰 길 안쪽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오래되어 글씨가 조금 바랬지만 불은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낮은 칸막이로 나뉜 좌석들이 나왔습니다. 주중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 옆 두 인용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든 태수가 뭐 먹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갈비찜 시켜요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렇게 둘이 나온 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넷이서 외식을 다녔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각자 바빠서 이런 자리가 드물었습니다. 태수의 말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정숙의 가슴 어딘가를 잠깐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에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태수는 젓가락을 들며 잘 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좋았습니다. 갈비는 잘 익어서 뼈에서 살이 쉽게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두 그릇째 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한 가지씩 음식을 덜었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다음 순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밥 한 술 한 술이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갈비 냄새, 식당 안의 낮은 소음, 맞은편에서 밥을 먹는 태수의 얼굴,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밥그릇이 거의 비어갔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봉투 위에 얹혔습니다. 두껍지 않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담긴 것들은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봉투를 가방 안에서 쥔 채로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밥 한 숟갈을 뜨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맞은편 좌석에서 아이를 데려온 젊은 부부가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수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봉투를 보았습니다.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흰 봉투였습니다. 태수는 무심코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순간 정숙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것인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강릉 리조트 주차장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태수의 차, 리조트 입구,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 사진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태수가 누구인지,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다음엔 카드 명세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강릉 리조트 결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결제, 골프 연습장이 아닌 곳에서의 결제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기 앱 기록 캡처 화면들, 날짜와 장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서 나온 것은 단정하게 접힌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태수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멈췄습니다. 얼굴이 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안의 빛이 따뜻한 색이었는데도 태수의 안색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말을 이으려다 멈추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식당 안에서 누군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수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하고 갑작스러운 울음이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옆 테이블에서도 인기척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울음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30년이라는 시간이 또 한 번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정수가 그 여자는 내 딸이야.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라고. 내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를 낳았어. 나는 몰랐어. 그 여자가 혼자 키웠거든. 근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자기가 내 딸이라고. 태수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한테 말을 못했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충격받을까봐. 근데 그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자꾸 만남이 길어지고 리조트도 그 아이가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간 거야. 불륜이 아니야. 진짜로. 태수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가서 조금 잠겼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와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맨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결심하는데 한 달이 걸렸던 그 서류들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를 일으켜 세우고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고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태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정숙은 지금 당장 말을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낙엽 한 장이 날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숙은 먼저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정숙은 문 너머로 태수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 태수의 딸, 결혼 전 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 태수가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몇 달을 버텼다는 것. 정숙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충격을 줄까 봐서였다는 것. 화가 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불륜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다는 것.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달리 보이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세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세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볼게. 세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며칠 후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숙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완전히 잠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 만남 앞에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릉에서 멀리서만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또렷했습니다. 키가 태수와 비슷했고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울 것 같았는데 막상 눈이 마주치자 정숙은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정숙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나서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수와 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서 혹은 알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연락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 정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아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아.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번 되뇌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선 자신이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렵게 왔겠네요. 수아가 작은 소리로 내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서. 수아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있다면 그건 태수에게 혹은 시간에게 할 일이지 이 아이에게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두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골목을 걸으면서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화도 있었고 측은함도 있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억누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누르지 않아도 걸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정숙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정숙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해요. 태수가 잠깐 멈췄다가 괜찮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봐야지라고 했습니다. 그 일요일 오후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정숙이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 특별한 것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정숙이 늘 해온 밥이었습니다. 수아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의 바르다기보다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수아의 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밥을 먹는 자리의 어색함이었습니다. 태수는 밥을 먹다 말고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닫았고 수아는 반찬을 조금씩 골고루 먹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숨기지 말아요. 불륜보다 더 놀랐잖아요. 태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태수의 손을 잠깐 그대로 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냈습니다. 후식 먹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식탁 위에 나란히 겹쳤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는 아직 덜 가라앉은 것들이 있었고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이 시작이었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것을 함께 마주하기로 한 그 자리가 정숙은 식혜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처음엔 두려운 일이지만 결국엔 삶이 조금 더 넓어지는 일이라는 것. 정숙은 그것을 지금 이 식탁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